네, 이번에는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의 의미와 서부지법 점거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영장 발부 직후인 새벽 3시경부터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장을 넘어서 침입했다고 하고요. 21분쯤에 유리창을 깨 부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차 부장 판사는 법원 경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3시 32분쯤에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기동대 등 경찰 1,400명이 동원됐고요. 6시쯤, 그러니까 한 1시간 전쯤에 법원 안팎 시위대 대부분이 진압됐습니다. 앞서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어제 40명, 오늘 45명, 총 85명이 연행됐는데 체포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고 저희 MBC 취재진을 비롯한 취재진도 카메라를 빼앗기고 또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영장 발부에 관한 내용은 잠시 뒤로 하고요.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시에 영장 발부된 이후에 지금 서너 시간 정도의 일인데요. 사실 폭력 사태는 당연히 처벌받지만 법원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요? 네, 저도 너무나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원을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점거를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기물을 다 파손한 것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까 어떤 곳에서 이제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뭐 하이티나 남미 어떤 나라가 아니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소요죄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소유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폭동을 소요라고 하거든요. 법률에서는요. 그래서 다중의 위력을 가해가지고 일정 기간과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치겠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도 되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공용물 손상죄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집시법 위반 또한 당연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 모든 범죄들이 적용이 될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법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을 하나 넘은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과 그 체계 자체를 물리력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걸 물리력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엄정한 처벌들이 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법적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이런 식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의사표현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영장 발부에 대한 그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요.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인데요. 예.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게 구속의 상당성입니다. 한마디로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미 중형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가 다 이루어졌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 구체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서 소명이 되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소위 말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영장 발부 판사는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에도 계속 반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서 수색이라든지 그리고 체포라든지
수사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정황하고 앞으로도 정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응했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성 관련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상당히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은 이 범죄의 중대성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군요. 사형 또는 무기 예. 금고밖에는 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국 전반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즉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가 수사와 재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중대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예. 그런 중대한 범죄고 형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와 여러 가지 재판 수사 절차에 굉장히 저항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협조하지 않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봤지만은, 여기서 도망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를 소위 말해서 배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을 도망이라고 합니다. 예. 증거인멸 또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진술 증거들에 대한 오염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3주 동안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본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결국 수사 절차에 저항하는 것이 굉장히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였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그 진술들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동원해서 그 진술들에 대해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또한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던 것처럼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청구한다면 어떤 점이 다 터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기존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하거나, 예. 혹은 일반적인 실무상에서는 구속 영장 자체의 발부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의 뭔가 차이가 있는 경우들입니다. 예. 대표적인 것들이 뭐 사기죄로 구속이 됐는데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예.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뭐 적부심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안에서는 사실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행위 자체가 아예 수사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석동현 변호사도 이번 발부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구속 적부심을 심사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건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로 이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을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난망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도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그 부분을 방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중대성 또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짚어주셨는데 증거인멸에 있어서 휴대폰 관련된 부분이요. 휴대폰을 교체한다거나 텔레그램 아이디를 삭제한다거나 이것도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것도 하나의 우려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증거인멸을 판단할 때는 또 그것의 지시를 받았거나 인증이라고 합니다. 물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 그 영향력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 이런 예.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물증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검색,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중요 이제 군사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태도 또한 예.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 구민지 기자가 개괄적인 앞으로의 수사 내용 정리를 해줬는데 공수처 열흘 또 추가로 검찰 열흘 이렇게 2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미 체포 기간이 한 나흘
닷새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한 15일, 16일 정도 남은 건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수처와 이제 검찰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피의자 측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예. 영장 발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검찰로 넘기는 시기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피의자 측에서 계속 주장한 거는 검찰 수사가 아니 공수처 수사 자체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예.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응할 것인지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기소를 위한 수사입니다. 즉 공소장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될 겁니다. 포고령 1호 국회에 대한 타잔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들을 작성했는지 뭐 이건 김용원 전 장관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국회를 차단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명령을 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주요 임무 종사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의원식 국회의장이든 여당 야당 대표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했는지 예. 네 번째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점거 등을 지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각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이 다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부정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앞으로의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법이 이제 그제 늦게 밤 통과됐잖아요.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내란 특검법이라는 변수와 현재 수사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일정과 바뀔 수도 있는 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바꿀 수 없는 일정은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20일 안에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신 구속 이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기소가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놓고 기소를 안 한다는 거는 터무니없기 때문이죠. 예.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가 된다고 하면은 예. 거기에 따라 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특검이 구성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 시간이 뭐 소위 말해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기소 이전에 특검이 출범돼 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습니다만 전례 없는 폭동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부지방법원을 이렇게 점거하고 통유리를 깨고 경찰과 취재진을 향해서 폭행을 가하고 방금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이 영상이 실제 영상이 맞나? 영화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사태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걸까요?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그래서 굉장히 참담한 기분입니다. 이 내란 사태 한 46일의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요? 예, 첫 번째는 군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12월 기본적으로 3일이요? 예, 대의기관인 국회를 군부대가 점령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생중계된 거 우리가 모두가 봤죠. 예. 정치적인 반대 세력, 혹은 정치적인 자신의 의사에 따른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자 했던 거. 이것이 내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면 예. 두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입니다. 예.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과 법 해석에 대해서 권한을 우리는 사법부에게 일임하고 있고 이게 헌법 질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임의로 거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영장 집행을 차단하고자 했던 거. 예.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던 변호인들의 태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법 집행에 저항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격분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들을 중요 정치 지도자가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 오늘 벌어진 이 사태는 너무나 초현실적이지만 바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판사도
공적인 집행하는 기관도 수사기관도 마치 하나의 정치적인 주체로서 객체화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차단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라는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는 최소한의 선들을 이제는 물리력,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그 다음에는 경호 인력으로, 그 다음에는 대중이라는 폭동 인력으로 동원해서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유린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또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죄, 처벌 가능 죄는 소요죄, 공동주거침입 이런 것은 법원에 침입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MBC를 비롯한 취재진에게 폭행을 가하고 카메라를 빼앗고 또 경찰도 부상을 당했고요. 이런 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다중이 이렇게 식으로 특정한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손괴죄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할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폭력들을 용인하거나 독려하거나 선전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효능감을 줍니다. 즉 우리가 물리력으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언론기관이든 아니면은 법적인 법 집행기관이든 아니면 법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아무 처벌이 안 이루어지거나 또 훈방 조치가 된다고 보여지면은요. 그 다음에 타겟은 저는 100% 확신하건데 헌법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극렬하게 대치할 수는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결단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대화로 풀어야죠. 근데 이것이 위반되기 시작했던 게 군부대가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면 예.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데서 모두가 한뜻이 되어야 하는데 예. 심지어는 이것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도 하나의 그냥 의견을 가진 기관 정도로 격화시켜서 그 권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이제는 다중을 동원해서 거리 어디에서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들이 처음에 부인했던 폭동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의 시스템, 저희의 법치, 저희 헌법 질서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파면됐고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런 시위를 격렬하게 벌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법원을 점거하고 유리창을 깨고 이런 폭력 사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4년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죠. 지지자들이 국회의장 난입을 했잖아요. 그런 사건도 연상이 되는데 이렇게 정치가 점점 양극화되면서 폭력 사태로 치닫는 이유 또 분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많은 근거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정치 문제들이 사법화됐죠. 근데 사법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또 정치화됐습니다. 저한테 제일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게 무슨 판단과 결정 내릴 때마다 그 판사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이 판사는 어떤 성향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예.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론일 수도 있지만 존중하는 게 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온갖 정치 문제들은 다 사법화한 다음에 사법의 문제들은 이제 정치화했고 심지어는 이제 정치화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화라고도 할 수 없고요. 이제는 폭력화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는 도저히 한 나라로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유튜브 미디어라든지 미디어라고 하기도 어렵겠지만은 또 이 과정에서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선동하고 거기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제일 처참한 거는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예.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이라는 거 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주 우습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만 열면은 헌법 질서이고요. 맘만 열면은 법치주의인데 예. 법원이 저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하게 이젠 내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46일간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입장과 유리한 점을 떠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무너지다 보니 이젠 둑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대중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모든 법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과 처벌이 없다면은 예. 앞으로 이거는 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화로 치닫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 말씀이 귀에 꽂히네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태의 근본적인 점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점이 계속 부딪힐 것 같아요.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수사권이 있다 없다 그리고 영장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다 서부지법이다 지금 계속 이어질 쟁점이잖아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연관된 혐의점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 공수처, 경찰 간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됐고요. 법 해석에 대한. 예. 결국 기존에 발부됐던 체포영장이 2차례, 그리고 항고하심의 결정, 그리고 구속영장의 결정, 체포 적부심의 결정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수사와 이런 수사를 위한 집행 과정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들을 사법부가 했습니다. 예.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게 사법부고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법질서입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이 부분은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내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중앙과 서부와 동부가 각자 별도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 법원입니다. 법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할에 있어서는 서부지방법원에도 당연히 피의자 주소지에 대한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 예. 관할이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중앙지법은 다른 결정을 내렸겠죠. 네, 네, 체포적부심에서 기각을 했던 맞습니다. 곳이 중앙지법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히려 흐리는 것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법원과 판사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마치 정치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공격하는 행태 이거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계속된다면은요 앞으로 이 나라는 계속 이런 형태로밖에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